예, 반갑습니다. 수림창업투자 권준희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사실 부산시가 해양 스타트업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인데요. 그 전에는 사실 해양 펀드라는 해양 스타트업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게 펀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좀 체감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해양과 수산 이런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IT나 다른 산업에 비해서 발전 속도도 느리고 시장도 상대적으로 작구나라고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전폭적인 어떤 체계적인 지원책이 없었는데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정부로부터 5년간 1,000억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매년 정부에서 모태펀드를 통해 200억 정도를 출자를 하고 여기에다가 민간 자금을 매칭을 해서 연간 약 300억 규모로 해서 5년 동안 1,500 규모의 펀드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그 첫 해였고 저희가 해양 모태펀드의 재원을 가지고서 해양을 전문적으로 해양에 관련돼 있는 스타트업과 해양산업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지원을 하는 펀드를 결성해서 이제 운영을 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펀드에 또 부산시에서도 출자를 하셔가지고 해양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책을 저희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강구를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운용하게 될 해양 펀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론 오피서로 여신 전문기관에서 2000년까지 근무를 했었고요. 그 뒤에 2000년부터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다양한 펀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한 6개 펀드를 조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수림창업투자의 파운더이자 대표이사고요. 그리고 현재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좀 특이하게 바다와 관련된 펀드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펀드도 조선에 관련된 산업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펀드를 500억 사이즈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수산업에 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를 200억짜리 규모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펀드는 이제 이미 운영이 다 종료가 돼서 회수 절차에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SR 블루 이코노미 투자조합이라고 해서 해양 산업 섹터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펀드를 결성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 펀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펀드명은 SR 블루 이코노미 투자조합이고요. 총 펀드 사이즈는 150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집중 투자를 하고자 하는 해당 업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해양 수산 신산업 로드맵에서 지정한 육성 대상인 해양 신산업이라고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양 신산업에 해당이 되는 분야가 해양 에너지, 해양 바이오, 해양 자원 개발, 해양 레저,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 기자재, 그다음에 첨단 해양 장비, 그다음에 스마트 해상 물류 등 앞으로의 해양에 관련된 산업의 체계에서 기존의 전통을 깨고서 혁신의 기술을 도입하는 분야는 모두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기존의 해양 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하여서 새로의 해양 분야에 관련돼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이 계속 화두였는데 AI, IoT, ITD, 빅데이터, 뭐 3D 프린팅 등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해양 분야에 융합을 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고서 시도를 하는 기업도 해양 신산업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에 보시면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련된 산업인데 조선업은 포함이 되고요. 수산업은 또 빠집니다. 그 수산업이 빠지는 이유는 수산은 수산펀드가 따로 있어서 수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재원이 별도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해양 펀드는 수산 분야는 커버를 하지 않고 순수 해양 분야와
그 조선 중에서도 해양 플랜트 등 기존의 해양 산업에 관련돼 있는 그 산업 분야가 이 펀드의 주요 그 투자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 여기 주목적 대상이라고서 돼 있는 이런 해당 업체의 이 펀드에 총 60%까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대략 아시겠지만은 한 90억에서 100억까지는 저희 펀드에서 해양 그 신산업에 관련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저희 펀드의 운용 인력은 총 3명으로 대표 펀드 매니저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의 이강근 전무와 노경욱 팀장이 같이 운용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펀드의 출자자 구성을 보시면은 그 한국 모태펀드죠. 모태펀드에서 저희에게 100억을 출자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운용사인 저희가 저희 펀드에 10억을 커미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도 10억을 출자를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그 부산 항만을 관리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 부산 항만공사가 10억 원 그리고 일반 LP로 순수 금융기관입니다.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과 효성캐피탈에서 각각 10억 원씩 출자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그 해양 산업의 그 전망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 모두에도 있었지만은 우리 그 이 대표님께서 참 해양 산업이 그 홀대를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기존에 참 그 삼면이 바다이고 특히 이 부산 지역에는 해양 관련된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산업 섹터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그 포텐셜에 비해서 너무나 그 발전 속도도 더뎠었고 산업화가 덜 된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해양 경제에 대한 전망은 OECD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2010년이 약 1.5조 US 달러죠. 엄청난 시장이죠. 그리고 현존하는 일자리가 3,100만 개 정도 됐었는데 2030년 향후해서 이제 불과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년 뒤에 예상이 되는 거는 제가 뭐 가정은 몇 가지를 드러났지만은 현행 유지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연 평균 6%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분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그 해양 산업을 활성화를 시키고 해양 관련된 스타트업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하고 싱가포르, 노르웨이에서는 해양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펀드가 우리와 비슷하지만 그 정부에서 펀드 재원을 대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실례로 그 노트르담에 위치한 포트 엑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유일의 이제 항만 스타트업이고서 어느 정도 그 레벨업이 돼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 로테르담 항만청하고서 적극적인 파트너 관계십을 통해서 이제 차세대 해양 물류 스타트업을 으로서 체계적으로 육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 장표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도 이미 해외에서는 해양 분야나 해양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서 관련돼 있는 육성책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부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 중에 해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 지자체 중에서 부산에서 차지하는 해양 산업은 국내 전 해양 산업에 있어서 보시면은 비율이 한 32%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설립돼 있고 운영이 돼 있는 업체 수도 마찬가지지만은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산업이 부산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한 14%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고 부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서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설립이 될 때는 해양 분야에 관련된 스타트업은 부산에서 출발을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라고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시하고서 저희하고서 그러면 과연 이제 저희 펀드에 그 해양 펀드에 출자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해양 관련된 스타트업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육성을 시킬까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지금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스타트업들이 고충을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금이지 않습니까? 시드 펀딩을 잠깐 받아서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었지만은 사실 이거를 사업화를 하려고 하면은 전방에 대한 이제 시장 수요도 예측을 하면서 추가적인 기술 개발과 그다음에 생산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규모가 있는 펀딩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해양 펀드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양 스타트업들이 상대적으로 이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펀드를 지원을 하는 회사하고서의 접점이나 컨택 포인트가 매우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을 하면서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 가지고 부산에 위치한 스타트업 해양 관련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에 IR데이 행사를 같이 개최를 하면서 저희 그 VC하고서 해양 스타트업 간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오늘과 같이 어떻게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 투자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투자자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업체에 대한 공감을 이룰 수 있는 펀드 설명회도 이제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선정이 되고 저희가 그 뭐 시드 펀딩이라든지 그 투자를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부산 센탑에 지점을 개설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 펀드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센탑 아시겠지만 부산시에서도 역점을 두고서 엑셀러레이팅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센탑과의 협업을 저희가 또 구성을 해서 그 해양 스타트업에 대한 엑셀러레이팅도 지원을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그 해양 스타트업이 많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서 저희가 그 어떻게 하면은 이제 VC한테 펀딩을 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그냥 오늘 간략하게 그냥 그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스타트업의 파이낸싱 사이클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설립이 되면은 항상 그 뭐 아이디어하고서 이런 거로 설립이 되지만은 설립 후 해서 3년에서 5년 사이에 실질적으로 초기 시드 펀딩이나 클라우드 펀딩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보여줄 수 있는 레베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은 그다음에 데스밸리 구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추가 펀딩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펀딩이 됐는데 그 데스밸리 구간에 들어가면 그 데스밸리 구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극복해야 될 구간인데 그 구간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실 이 VC에서 전담을 하는 시리즈 A부터 해서 얼리 스테이지 그 레이터 스테이지까지의 그 펀딩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항상 처음 보시면은 이 데스밸리 구간을 이제 겪게 되실 겁니다. 이 구간에 대한 대안을 시드 펀딩뿐만이 아니지만 시드 펀딩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그 전문적인 그 해당 산업 섹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펀드가 없으면은 관심을 안 가지게 되거든요. 사실 그 벤처 캐피탈의 가장 큰 속성은 그냥 여러분들의 스타트업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벤처 캐피탈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쫓는 그 캐피탈 게인을 얻기 위해 가지고서 활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펀드에다가 또 이렇게 그 돈을 출자를 해주신 일반 LP들은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서 리턴을 해줄 것을 기대를 하고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가장 그 회수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포커싱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해양 펀드 같은 경우에는 메인 앵커가 모태 펀드지 않습니까? 모태 펀드가 많이 지원을 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일정 부분 리스크를 감당을 한다 하더라도 스타트업에 대한
그 투자 비중을 늘려달라라고서 하는 정부의 요청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가 또 이 펀드에 대한 그 리스크 분산 부분도 다 설계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해양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 만드시고 시드 펀딩 하시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프로비저널을 하게 회사에 대한 그 마일스톤을 제시를 해서 그 발전하는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서 확신이 드시면은 바로 그 저희가 그 해양 펀드에 사업 계획서를 내시고서 컨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저는 그 피터 사글린스키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 이제 그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그 말씀하셨지만은 본인이 만든 시빈이라는 기술이 특허나 뭐 기술의 우위성으로 보호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시빈 프로젝트이 가장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SNS를 활용을 잘하고 시장의 공감을 얻어낸 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빈 프로젝트의 가장 큰 기업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소셜 임팩이죠. 사회에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사회를 남겨줘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스폰서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쭉 형성을 했더니 당장의 제품이 A사라는데 시빈 프로젝트 그 제품보다 더 나은 게 기술적으로 그런 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처음에 그 사람들은 패스트 팔로우를 해서 따라온 사람이고 가장 없던 시장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서 가장 왜 필요한가에 대한 거를 설득을 하면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그 공로를 스폰서들이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커뮤니티가 가장 큰 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그 스타트업을 할 때 가장 그 효과적인 그 홍보나 회사를 알리는 수단이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 발견 대위기라고 돼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소셜 미디어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처음에 회사를 시작을 하셨을 때 자기 회사에 대한 사회적 공헌,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무엇을 지향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미래 사회와 인류에 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기업 철학을 담은 거를 오픈을 많이 시켜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관심이 있는 심사역이나 이런 쪽하고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심사를 하지만 심사위원들 중에 상당히 이제 VC 쪽의 심사역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기대치 않았는데 IR을 들어보면서 참 괜찮은 기업이구나라고서 판단이 들 때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심사역 미팅이 또 진행이 될 거고요. 근데 그때 심사역이 처음 봐가지고서 그 업체 내가 이거 뭐 투자를 할 만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은 되게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그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다양한 어프로치 방법으로 접근을 해오는 많은 여러분들의 잠재적인 경쟁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하고서의 차별성을 내가 항상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심사역이 저 같은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거는 좀 시장이 너무 작은데 너무 니치 마켓을 판 게 아닌가요? 라고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 본인도 이제 금방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나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말문이 막히게 되고 내가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답을 못 해준다라고서 하면은 그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직 사업에 대한 마일스톤 설정이라든지 본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곳에 대해서 방향성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되게 이제 감점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약점을 지적받았다고 해가지고서 사실 본인이 하고자 했던 사업을 단방에 접어버리면 그분들은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보완을 하고 해서 피드백을 해줘서 지속적으로 자기 회사하고서의 관계를 맺은 저 벤처 캐피탈리스트하고서는 소통을 계속 해나가신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IR미 투자 심의에 있어서 이건 일반적인 절차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령은 아마 엑셀러레이팅 받으시면서 많이 교육을 받으셨겠지만 제가 다음 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기준입니다. 저희가 그냥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성숙한 기업들은 사실 재무제표를 보고 시장을 보고 향후 성장성 그다음에 애뉴얼리 어느 정도까지의 리소스를 투자를 해서 커갈 것이냐에 대한 추정을 하지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이디어 그다음에 내가 개발해 있는 기술 근데 그걸 갖고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데도 있고 파일럿 뭐 그 제품까지 못 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서비스에 대한 구축에 대한 플랜만 있지 실행에 옮겨져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경영진의 역량이고 창업가의 역량인데 그 중에서도 얼마만큼 시장에 대한 니즈를 잘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자기의 장점하고서 단점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마일스톤을 거쳐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그리고 여기에는 뭐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은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냥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정말 기업을 도덕적으로도 스스로도 떳떳하고서 남들한테도 우리 회사는 아주 좋은 회사라고서 얘기할 수 있게 건전한 기업으로 키워가는 게 저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돈은 많이 버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을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기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 그냥 장사꾼으로 밖에는 저는 뭐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경영진의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새로 제시하는 사업 그걸 봤을 때 시장이 있어야지 사업이 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시장 사이즈를 항상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희들도 그 없는 시장 새로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시장이라고 하면은 시장 사이즈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되게 수동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시장을 추정을 해와 가지고서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로직을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체계적인 그 로직으로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싱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성 그 다음에 얘기하셨듯이 기술이 독창적이고 유니크하고서 당분간에 그 경쟁사들을 배제를 시킬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요. 그다음 투자를 하다 보니까 회수 용이성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를 하고서 항상 요 순서대로 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서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핵심적으로 축약을 해서 어떤 그 VC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만나더라도 3분 안에 이 순서대로 해서 당신의 나의 사업을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성공한 첫 IR이 될 거라고서 확신합니다. 근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운영력들 소개고요. 운영력들 요 보시면은 이메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지금 내가 하면서 펀딩이 필요하고서 사업적인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해당돼 있는 저희 심사역들한테 콜드 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내셔가지고서 컨택을 해서 그 협의를 해 나가면서 내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이 정확하게 잡혀 있느냐, 정말 그 벤처 캐피탈에서 펀딩을 받지 못할 구조의 사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피보팅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 조언을 들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컨택을 해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그 해양펀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준희 대표님 감사합니다.